안녕하세요. 꿈부채운지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집값보다 무서운 게 뭔가? 살집, 내가 거주할 집이 없어진다라는 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수천 세대가 사는 영통 아파트 단지에 전월세 매물이 0건입니다. 전세도 0, 월세도 0, 0건. 오늘 1억 원을 올려서 내놓은 1층 집조차 집을 보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집값 몇천만 원 오르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들어가서 살 집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세 올리고 다주택자 압박하면 집값이 내리겠지, 잡히겠지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규제와 폭탄을 맞고 최종적으로 쫓겨나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바로 임차인과 무주택자입니다. 현장에서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중개사로서 지금 영통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여러분이 당장 대비해야 할 주거 전략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8월 17일이죠. 8월 17일 영통 20평대 소형 전체 매물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중복 광고를 지우고 동일 매물 묶기를 한 상태에서 전세는 고작 47개, 월세는 27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월세만 메마른 게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의 매물수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전월세만 주는 게 아니라 매매 물건조차도 1000세대가 넘고 2000세대가 넘고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조차도 매매 물건 수가 10개, 20개, 10개 안팎밖에 안 되는 그런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명마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 물건이 5건밖에 없어요. 전세는 한 건이고 월세는 아예 없고, 그 주변 아파트의 센트럴파크뷰 같은 경우도 매매 물건이 5건밖에 없고요. 전세 물건은 아예 없고 월세가 2건 있네요. 지금 벽적골 롯데하고 벽적골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중반대 가격대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도 그 언저리에서 되고 있고요. 매매 물건이 뭐 8건? 지금 1000세대가 넘고 1000세대 가까이 되고 하는 그런 단지들에서 매매 물건이 10개가 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벽족골 주공 9단지 같은 경우 매매가 그래도 19건, 전세가 1건, 월세가 3건,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단지죠. 그래도 그나마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핵심 단지들에서 전세 전멸한 것은 물론이고 살 수 있는 매매 물건 조차 당 5에서 10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새 안고 있는 매물이라든지 뭐 저층 매물이라든지 선호도가 낮은 매물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매물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진짜 손에 꼽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살 집을, 내가 거주할 집을 빌릴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근 상태, 완전히 바닥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리모델링 추진 이슈가 얽혀있는 단지들 있죠. 벽적골 8단지 주공이라든지 신나무실, 신성, 신안, 진흥, 쌍용 이 아파트들, 거기에는 매매 물건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벽적골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30건이 좀 넘고 신성신안 쌍용진흥 같은 경우는 60건이 좀 넘는 매매 물건이 있죠. 지금 신성신안 쌍용진흥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냐 아니면 이대로 정체되어 있느냐의 흐름을 보일 건데, 반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산신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이 더 기근이 됐고, 기근이 된 상태에서 넘어오는 실거주자들의 선택지로서 포레파콘이라든지 청명주공 4단지라든지 그런 단지들하고 가격대가 곁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5억 중반대 이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9월 10일 이후로 기점으로 신나무실, 신성신안, 진흥, 쌍용 이 단지의 매매가들의 흐름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단지들은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분담금,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분담금, 그 사업 진행 속도, 이런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 부담이 크기도 하고, 하지만 이들 단지조차도 전월세는 여전히 손에 꼽아요. 없어요. 시장 전체로 보면 살 수 있는 매물,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물이 없는 상태, 기근인 상태에서는 그 주도권이 매도인이나 임대인,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매도인에 처음 내놨을 때 매물을 가격은 7억 5천이었다가 그 중간에 오셔서 매매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5천만 원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8억으로 진행을 했었죠. 8억으로 진행을 하다가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매수자가 나타나고 나서 다시 주변 시세를 보니 8억이라는 시세가 너무 싼 거예요. 8억 7천, 9억. 같은 1층 가격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 이분은 다시 매매가를 8억 5천으로 올리셨습니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정도 사이에 1억이라는 가격이 호가가 올라간 거죠. 매수인은 조금 이제 가격을 조율하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매도인분은 본인이 가야 될 집, 이사를 가야 될 그 지역의 집값조차도 오름폭이 크다 보니 본인 집값을 낮춰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갈 집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지금은 1층이라고 해도 매수인이 가격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럽시다, 아닙니다 하는 협상의 주도권이 매도인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남아있는 집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골라 잡아야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쓰나미는 누구를 덮칠까요? 다주택자에게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재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정책적 의도는 이해해요. 얼마 전 SNS 댓글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그런 방식 대출 규제를 피하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도인이 자금에 큰 여유가 있을 때 잔금을 나중에 받아도 될 때가 가능한 아이디어고 실행입니다. 10억 이하 일반 서민들의 주택 매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죠. 만약에 또 그런 방법을 했다고 쳐도 세무조사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세금과 규제의 전가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90% 이상은 민간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공급을 해요. 공공임대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갈 곳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공임대가 그 책임지는 비중은 10%가 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얹고 규제를 조이고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은 누구한테 전가되냐 이 말이죠. 그 비용은 전세와 월세, 보증금과 월 부담금에 얹혀지게 됩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세금 많이 내니까 꼴 좋다라고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그 쓰나미는 가장 약하고 그 약한 골이 임차인과 무주택자를 가장 먼저 덮치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한다고 임차인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전세를 없앤다고 주거 수요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대출을 막는다고 직장과 아이들 학교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쉽게? 결국 사람은 어디에든 살아야 돼요. 거주해야 됩니다.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을 대니까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월세로 넘어가는 거죠. 월세로 넘어가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이미 150만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영통 소형 아파트 20평대 아파트조차도 3천에 120, 15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5천에 150으로 올라갔어요. 25평 5구제곱미터. 그래서 월세가 그때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로 돌아가고 싶지만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말라붙어 있죠. 네. 결국 전세값은 어떻게 돼요? 뛰겠죠. 올라가겠죠. 2년 전에 갱신권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다시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 올라가는 폭이 그냥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죠. 억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평형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밀려난 지역으로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밀려나기도 쉽지 않고 작은 평형으로 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월세 내고 쫓겨날 바에는 내 집을 사자. 그러면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끝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도미노 시장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 현실적으로 하셔야 될 행동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지역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내 소득과 DSR 대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면 100점짜리 완벽한 집은 좀 내려놓으시고 집을 사십시오. 현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늘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집값 등락 숫자만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 숫자들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 3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내가 계속 살아야 할 거주지인지 지역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아이들 학군, 직장, 그동안에 형성된 생활 기반 비용이 이 생활 기반을 떠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커요. 전세가 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은 매물이 많을 때 하는 전략이 있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소득과 DSR 이 기반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집부터 보고 나중에 대출 알아봐야지. 이거 지금 조금 위험해요. 내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한계선을 먼저 확실하게 그어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면 100점짜리 집을 구해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80점 짜리 집을 구하는 선에서라도 내 집을 사셔야 됩니다. 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슈 등 따져야 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는 이거는 좀 타협할 수 있다라는 한두 가지 포기하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보일 거거든요. 무리한 연끌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투기하듯 집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사가지고 얼만큼 오를 거야. 빨리 오르는 거 사야지. 이만큼 오를 거야. 오르는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투기를 하듯이 투자의 관점으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집을 사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주도 안정적이고 이 물가 상승률보다 오르는 폭이 큰 언제 내가 팔아도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 안정을 찾는 집을 사라는 거지 내가 이 집을 사서 1억에 사서 뭐 5억이 될 거야 10억이 될 거야 이런 투기적인 관점으로 집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집값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터전에서 밀려나지 않는 살 수 있는 주거 안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 월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소형 아파트 매물마저 손에 꼽히는 10개가 채 안 되는 지금의 영통시장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더 떨어질까? 그렇게 관망할 때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내 삶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거 고민에 대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